자,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될 강의는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가 문제풀이 강의가 두 개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기출 강의하고 제 문제편 교재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유사기출이란 파트가 있거든요. 유사기출 문제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기출 문제만 수강하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한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등등에 의해 가지고 객관식 강의가 기출과 그 외에 타 시험의 문제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민법으로 치자면은 변리사 기출 문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이렇게 강의가 나눠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시려면 이미 좀 읽어보고 온 분들도 있을 건데, 그 강의 안내에 대해 가지고 총 12년치가 교재에 수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항 개수로 치면은 120개죠. 근데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8회에 걸쳐 가지고 요거를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럼 한 회당 아주 단순 무식하게는 15개씩을 풀어야, 그래야 끝납니다. 8회 동안에. 그러니까 좀 빨라요, 강의 자체가. 그래서 필기를 많이 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필기 노트, 개념 필기 노트를 나눠드리고 또 인강으로도 업로드 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게 그 노트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문제마다 OX 문제가 아주 적은 뭐 1개짜리도 있고, 아예 없는 문제도 한 문제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많은 건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것도 있을 거고, OX 문제가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회차에 15개를 푼다기보다는 그보다 이제 훨씬 많이 푸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8회 동안에 좀 많이 빨리 문제를 푸는 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풀어보고 수강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으로 들어오면은 너무 좀 벙 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보고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어디까지 딱 풀어야 된다, 이거는 없어요. 내가 그날 오늘 같은 경우는 앞에 좀 잔소리 같은 것도 좀 하고 OT 비슷한 것도 하고, 또 첫날이다 보니까 약간 느리게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건데, 2회차부터는 좀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역학보다는 전작이나 파동 쪽을 조금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좀 짱돌에 가까운 문제가 섞여 있으면 조금 느리게 나갈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르니까 평균적으로는 15개 내외의 문제를 회차 전에 좀 풀어보고, 그리고 수강을 하는 거를 강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을 제한을 두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건 최대치입니다. 5분을 쓰라는 게 아니라 최대치로 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한 문제당. 최대치로. 즉, 요 5분 안에 방법이 한 번에 잘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풀이 방법을 잘 떠올리지 못한 뜻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여백이나 본인 노트나 뭐 패드나 등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자기가 떠오르는 거를 간략간략하게 메모, 아주 짧게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랑 비교를 한 다음에 수정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풀어보는 거는 그 강의 들은 직후보다는 조금 텀을 주고서, 시간차를 조금 주고서 이후에 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 다져지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는 수정 및 정리를 하고 모품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건 조금 시간차를 두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은 좋다. 그리고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를 이제 저랑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정부터는 마지막 최종 정리 단계까지 갔을 때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모든 과목이 똑같겠지만 읽는다, 푼다 2단계죠. 읽는다는 지문과 만약에 그림이 있다면, 근데 우리 시험은 그림이 없는 문제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문과 그림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잘 읽는다. 그러면 읽다 보면은 지문 안에 물리와 관계된 물리량들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거니까 그 요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조건을 만들겠죠. 그래서 뭘 구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박에 깔끔하게 잘 읽어내고 무엇을 요구하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시험 문제 100%는 전부 다 정의를 질문을 하는 거다. 계산 능력, 변별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개념에 대한 학습 및 복습은 계속해서 병행을 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선생님 문제를 읽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제풀이 양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념 정리 양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잘 정리되고 개념의 예제들을 살펴보면서 요런 것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것 중에 이런 걸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인과관계를 따지는 학습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좀 버벅버벅 안 풀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저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념 정리가 미흡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항상 요거는 명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풀이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그 조건들의,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본격적인 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무엇으로 풀까. 그러니까 좀 아직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좀 이제 누적되는 양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문제는 쭉 읽으면서 이렇게 풀까? 라는 게 대략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비단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그럴 거예요. 요거는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 이렇게, 그럼 이런 걸로 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쉬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런 게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으로 풀까가 제일 중요하다. 풀이 과정의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이건 기본 강의 때도 얘기 드렸던 건데, 필기를 하실 때는 판서 내용을 받아쓰기 하지 마십시오. 풀이의 어떤 특정 부분이 매우 독특하고 저거는 내가 꼭 캐치해서 가져가고 싶다, 그런 거는 풀이 과정을 정리하고 필기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무엇으로 풀까를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필기에 대한 건 집중적으로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걸로 풀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때는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해왔었죠. 이렇게 샵 표시를 하면은 요게 도입이죠. 사실 문제풀이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에 필요한 식적인 정리나 물리 개념이나 요런 걸로 풀 거야, 요게 메인이야, 요런 거를 적어주고,
그 나머지 이제 노란색을 이용해서 풀이를 주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오렌지색 같은 경우에는 조건 같은 거 설명할 때 많이 체크를 하고요. 빨간색은 가끔씩 강조할 때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흰색과 노란색은 병행해가지고 풀이 진행할 때 좀 많이 쓰고, 근데 또 화면으로 보면 이 색깔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다만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 때 일단은 모든 문항에 대해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한없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도 안 될 거니까 짧은 시간을 본인 능력치에 맞춰 가지고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편 교재를 기준으로 할 땐 거기에 난이도 표시가 있기 때문에 별 하나짜리는 내가 어느 정도를 써야지, 2개짜리 어느 정도 써야지, 3개짜리는 몇 개 없어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3문제인가 있을 거고 나머지 거 다 합해도 10개 안 돼요. 몇 개 없어요. 그거 이제 넘어갈지 아니면 읽어보기만 할지 건드려 볼지, 건드려 본다면 몇 분을 쓸지 이런 걸 설정하고서 풀이에 대한 거를 연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풀리면은 안 풀렸다 넘어가지 말고, 안 풀리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떠올렸는지 또는 문제에 있는 지문들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읽어보면서 무슨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억에 대한 단편들을 메모하듯이 조금 끄적끄적 거려놓고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하면서 쭉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난이도는 어떠냐. 제 교재 기준으로 별 표시를 이용해서 상중하로 표시를 해놨죠. 그럼 연도별로, 회차별로 이렇게 편차가 좀 크기는 한데, 실제로는 여섯 개에서 7개는 별 하나짜리가 출제가 됩니다. 10문제 중에서. 그리고 이 해는 무지하게 어려웠는데 그런 애는 5개 내외가 되는 거예요. 5개 내외면은 5개 안짝이니까 5개에서 6개. 최소 절반은 엄청 단순하고 쉬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매우 어려운 해라고 하더라도. 또 얘기하지. 그런데 단점이 뭐냐? 물리 시험 문제는 여기는 쉽게 나와 여기는 어렵게 나와가 정해져 있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구멍 없이 최소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강체 너무 힘든데 그 중에 내가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최소한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쉽게 나오면 억울하니까. 그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별 3개짜리 최상급에 해당하는 난이도는 12년 동안에 3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안 되는 해가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나는 딱 방어적으로만 할 거니까 별 하나만 계속 풀어야지. 그거는 많이 위험합니다. 왜냐면 내 능력에 비해서 약간 어려우니까 내 능력이 좀 많이 방어적으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걸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별 2개까지는 건드려야 돼요. 왜냐? 그걸 건드려 보고 고민을 해봐야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가 나한테 얼마나 걸릴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풀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쉬운 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실제로 내가 쉽다라고 느끼는 게 5개 내외가 아니라 2-3개 밑으로 확 줄어버려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디에 짱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도 못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가 커트하거나 아니면 뭐 뒤에 풀거나 이런 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설령 완전 노베다 라고 하더라도 별 2개까지는 풀어보거나 고민은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출제되는 영역은 그냥 한 글자만 쓰게 역학 3문제 나오고 연력학 1문제 나오죠. 전자기학 3문제 나오고 바동학 1문제 나오고 현대물리 2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요 순서 이런 건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지금 당장 뭐 저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긴 됐는데 그냥 요건 참고적으로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상의 유형은 크게 2가지거든요. 마지막 질문의 수단이 계산을 요구하는 유형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 질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요게 8개에서 10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OX 스타일이 있어요. 마치 법과목처럼 1번에서 5번 또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옳은 거, 틀린 거를 찾아내는 거. 요런 게 안 나올 때도 있고 2개까지 나올 때도 있고 요렇게 돼요. 물론 이제 이 OX에도 계산이 조금 일부가 섞일 수는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계산에 대한 거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이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조금씩 계속 연습해 나가야 돼요. 어차피 화학에서도 계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꾸 속도도 조금 올려보고 하면서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자체의 유형. 여기 형식적, 외부적으로 봤을 때의 유형이고, 문제를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자체에 대한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추론형 유형이 있고, 단순 대입, 단순 지식형 유형이 있고. 그래서 딱 그게 해마다 정해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아주 과거에는 이게 압도적으로 다수였어요. 한 7, 8개. 근데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로 기준을 하게 되면 얘가 5개를 넘어설 거고요. 단순하게 딱 읽는 순간에 이거 외웠니? 정도를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는 5개 훨씬 미만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여도 약간의 추론은 들어가게끔 그렇게 문제 구성을 많이 하는 추세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풀이 양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인 대비는 어렵다. 또 한 번 얘기하자면 개념편에 대한 복습을 꾸준히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서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역학의 첫 번째 소챕터 운동학부터 들어갈까요? 자, 1번 문제부터가 운동학, 운동의 표현. 아이고, 봐라.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약간 운동과 관련된 거, 핵심적인 거 조금만 정리하고 사실 강체역학 직전까지가 질점역학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필기노트에 있는 것처럼 질체역학의 메인은 사실 알짜임입니다. 그리고 이 알짜임에 대한 표현이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운동방정식, 알짜임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알짜임에다가 시간을 곱해버리게 되면 그게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리고 알짜임과 변이의 곱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즉 알짜임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는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다 풀리는데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역학은 요게 좀 그래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 차이가 천차만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선택, 즉 가장 짧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게 역학에서는 핵심인 거예요. 역학. 다른 단어는
비교적 다른 거를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역학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풀려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역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운동학인데 운동학에서 우리 이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속도에 대한 정의. 속도라는 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순간값은 미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당연히 순간값 미분해야 되겠죠. 요건 말로만 할게요. 그 물리량 중에는 변화율이라는 게 있죠. 변화율이 정의인 아이는 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이제 기본적인 학습, 물리 전체 내용 중에 스칼라에 해당하는 게 있고 벡터에 해당하는 게 있어. 그건 딱 계산 방법의 차이야. 스칼라는 크기만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돼. 근데 벡터는 벡터의 연산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버물려져 있었죠.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긴 합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 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 자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꾸로를 하는 작업이, 즉 적분을 하는 작업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요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점검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중에는 크게 써먹을 일은 없는데, 이게 출제가 되면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시간 차이가 꽤 생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 속도에 대한 거, 특히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 그럼 시간에 대해 속도가 동일하게 변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상대 속도가 등속도이다 라는 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 아는 걸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관련된 문제와 관계를 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운동학 중에서는 실제 빈도도 그렇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면은 땡큐 하죠. 왜냐하면 등가속도 직선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정리해서 외우고 있는 정리들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해 가지고 문제를 그냥 풀면 되니까. 요걸 못 쓴다는 얘기는 사실은 미적분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될 거니까. 그 중에서 1순위는 평균 속도죠. 구간의 시작 속도 더하기 마지막 속도 나누기 2. 그러면 얘가 갖게 되는 의미, 해당 구간을 등속도 운동을 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 속도, 따라서 계산의 편의성을 제공을 한다. 두 번째, 정가운데 시간에서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 요건 주로 가속도를 구할 때 좀 많이 써먹게 합니다. 확률적으로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쓸 때도 있긴 하다. 변이에 대한 거, v0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시간의 제곱. 사실상 알짜이면 1 하고 똑같은 거, 요걸 선택할 때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중력장 운동도 있는데, 중력장 운동 문제에서 그거는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서로 같은 속력으로 각각 등속 운동을 하던 물체 A하고 B가 서로 같은 속력으로 각각 등속 운동을 원래 하고 있었다. 매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역학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물체의 초기 운동 상태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확인하는 습관 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지 상태였겠거니 뭐 이러고 출발하기도 해요. 문제풀이를.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거지만. 자, 이렇게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시간 t는 0인 순간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자, 일단 등가속도 운동을 했답니다.
그러면 가속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1차원적으로는 가장 먼저 등가속도 직선인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맞으면 풀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쵸? 아무리 내가 물리 노배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정리하고 외웠을 거니까. 자, 그런데 각각 t0, 2t0인 순간에 정지하였다. 일단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는 등가속도이면서 직선으로 움직인 게 일단은 맞아요. 근데 제가 출제를 했으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일단은 정지를 하려면 봐봐요. 물체가 이런 방향의 초기 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느려지다가 정지를 하려면 가속도가 정확하게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있어야 돼. 그래야 쭉 가다 느려지거든. 만약에 이게 살짝 뭐 다른 각도로 있거나 이래버리면 꺾여버리고 그러면 계속 속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지했다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직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얘는 그런 것까지 출제자가 뭐 숨겨놓고 의도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게 좋은데 그냥 빠뜨리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대부분 내가 물리가 약해도 읽으면서 등가속도 직선으로 먼저 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니에요. 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SA, SP이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죠. 그 둘의 B는 어떻게 되냐. 요것도 은근히 가끔씩 실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실전에서. 다음날 피눈물이 나죠. A분의 B인지 B분의 A인지 그거 어떤 규칙 없어요. 그때마다 달라요. 1분의 2인지 2분의 1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선지 보시면 얘는 다행히 없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4가 답이야. 4분의 1도 있고 막 이래요. 응?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분의 문제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럼 오케이. 이건 대놓고 등가속도 직선으로 풀어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추론이 있긴 하지만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매우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등가속도 직선에 대한 식정리 쭉 떠올려 가지고 요거를 구하기 위한 수단을 적절히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쵸? 당연히 이동 거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돼요. 왜냐하면은 같은 속도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1대2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2대1이거든요. 그래서 되기는 돼요. 근데 제가 우선권을 좀 드렸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우선권은 평균 속도다. 왜? 등속도로 생각할 수 있는 속도니까.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뭐 V0라고 합시다. V0로 쭉 운동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T0래요.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같은 속력 V0로 운동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2t0. 이 길이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당연히 B가 많이 움직였을 거긴 한데 그래서 되게 잘 다져져 있으면은 요걸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암산으로 끝나는 분들도 굉장히 다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 속도는 멈출 때까지 똑같다. 걸린 시간이 2배다. 네가 2배 움직였다. 이런 사고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안 되는 분들도 또 다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써들이 정지니까 이제 속도는 0이 된 거고 A에 정지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 B에 정지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 그쵸? 여기 운동 시간, 여기 운동 시간, 등속도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쵸? 따라서 요 자리가 딱 2배가 크기 때문에 B가 2배가
크다. 즉 1대 2다 라는 거죠. 근데 A분의 B하라고 그랬으니까 1대 2니까 4번을 이렇게 딱 골라야 되겠죠.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OX 1번 한번 볼까요? A하고 B의 가속도 크기가 이렇게 됐을 때 A분의 B의 가속도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OX 1번 가속도를 질문을 했다. 가속도의 정의를 아십니까? 라는 거죠. 그 외에도 쓰진 않게 R자음 MA에도 가속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 힘에 대한 거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에 대한 거 나와 있고 속도 변화에 대한 거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태클을 타라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미 구한 거나 다름없긴 한데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 t0라는 시간 동안에 v0만큼 속도가 변했어요. 그쵸? 감소했죠? B 같은 경우에는 2t0라는 시간 동안에 v0만큼 감소했죠.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의 비는 2대 1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2분의 1이다. 땡큐 하고요. 2번. t는 0인 순간 A하고 B의 속력이 v0일 때 t는 t0인 순간 B의 속력은 2분의 1 v0가 맞는가? 라고 질문을 했고 1번, 2번은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걸 질문을 한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입니다. B 같은 경우는 분명히 V0에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2t0가 걸렸거든요. 그쵸? 그러면 V0만큼 변하는데 2t0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t0 동안에는 속도가 얼만큼 변했겠어요? 절반만 변했겠죠. 2분의 v0만큼 변했겠죠. 그쵸? 근데 원래 v0였잖아. 그럼 2분의 v0 줄었으니까 따라서 t0인 순간에 속력은 2분의 v0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OX 1번과 2번은 거의 사실상 동일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정리가 필요하시면 정리하시고요. 오늘 너무 덥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한번 들어서 올해는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출근이지 그것도 출근할 때마다 이제 앱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를 시키는데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는 이유는 커피를 겁나게 좋아하는데 아이스 맛있는 거 아는데 난 커피 맛이 변하는 게 싫어요. 이렇게 더운 날에 나도 찬 거 먹고 싶은데 맛이 변하는 게 싫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주문을 해놓고 딱 들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막 연인인지 친구들인지 잘 모르는데 미쳤나봐 이 날씨에 뜨거운 걸 먹어. 돌아보고 싶었으나 너무 상처를 깊게 입어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러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보시면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10m/s의 등속도 운동하던 자동차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 여기까지가 물체의 초기 운동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그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t가 0일 때, 0초일 때 원점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때 속력은 10m/s야 라고 되어 있죠. 자, 3초 동안 그래프와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야. 자, 그러면 초기 속도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얘는 직선 운동을 할 거고 점점 빨라지겠죠? 그쵸? 왜냐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 되는 적은 일단 3초까지는 없으니까. 그쵸?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빨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3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는, 즉 3초 동안의 변이가 얼마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속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등가속도 직선인가? 를 기계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죠. 왜? 가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내 능력치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요 정도는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치 내지 변이에 대한 걸 구해야 되니까 한 방에 가려고 하지 말고 가속도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일단 속도예요. 그쵸? 적분해가지고. 속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적분해서 변이, 위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다행히 직선으로 나와 있네요. 따라서 가속도 시간에 대해 가지고 함수인데, 일단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x축은 t고요. 그리고 y절편이 3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나 속도 구해야지 할 수 있죠. 그럼 가속도 마이너스 t 플러스 3. 그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어떤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초기 값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t가 0초일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10m/s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t를 0을 대입했을 때 플러스 10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요 값은 10m/s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에 대한 걸 구할 수 있다. 그럼 속도를 적분을 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10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 그러면 n 플러스 1 하나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t의 3승 더하기 2분의 3t의 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여기도 어떤 상수가 들어갈 건데 그것도 여기 있죠. t가 0일 때 원점이 위치니까 0입니다. t가 0일 때. 그럼 t 0 넣으면 전체 값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빵이죠. 그쵸? 따라서 나는 이걸 구할 수가 있다. t가 3초일 때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다 3초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1 3초 27 더하기 2분의 3 9 30. 여긴 빵이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고 얘가 2분의 27이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2분의 18이 되네요. 2분의 18. 즉 9가 될 거니까 전체 값은 39m.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할 수 있으면은 막 엄청 고난이도나 이런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적분을 할 수만 있다면 건드려 볼 만한 문제고, 또한 계산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미친 듯한 계산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확 빠를 필요까지는 없어요. 빠르면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또 얘기하면 물리는 시험장에서 빠른 속도의 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확한 계산이에요. 조금 느려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훨씬 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리함을 제공을 하죠. 정확한 게 중요하다. 자, 그럼 OX 1번. 3초일 때 자동차 속도의 크기는 14.5이냐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내 시간에 대한 거를 구해놨으니까. 그쵸? 시간에 속도에 대한 걸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요게 속도에 대한 자료니까 3초를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9 더하기 10. 그럼 얘가 마이너스 4.5니까 요거랑 하면 4.5. 따라서 14.5m/s.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0에서 3초까지 자동차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는 같은가? 너무 건너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제 거리 변이뿐만 아니라 늘 신경 쓰고 있어야 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OX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와 스칼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념편 교재 복습을 하실 때 주요 물리량은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확인해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산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은 변이의 벡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스칼라에 해당이 되죠. 운동 경로가 바뀌거나 했으면 두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곡선으로 운동을 했다. 그럼 변이는 이 길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이 경로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쵸? 내지는 직선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반대로 한번 바꿨다. 그럼 또 변이하고 이동거리하고 크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속도의 방향과 속도 플러스 X방향이라고 그랬거든요. 초기값. 그리고 가속도 플러스 X방향이거든요. 그쵸? 계속해서 둘의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3초까지는, 최소한 3초까지는 계속해서 직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가 크기가 같다. 그게 결론이죠. 자, 되셨으면은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의 h인 곳에 가만히 놓인 물체가 자유낙하하여. 이제 와서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그냥 잔소리용을 한번 얘기를 하면, 물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문제가 한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글로 출제가 됐으면 거기에 있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독해가 되거든. 그죠? 근데 그 단어의 뜻은 어디 있어? 물리책에 있겠죠. 이건 물리니까 과목이. 그쵸? 그럼 자유낙하?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낙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와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지 상태에서 그냥 아래로 쭉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걸 자유낙하라고 하겠죠. 자, 자유낙하여서 지면에 도달했다. 즉 독해를 할 때는 단어의 정의가 핵심이다. 자, 물체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0이다.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할 건데 t0다. 얼만큼?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일과 에너지 쪽 문제로 봐도 좋고 중력장 운동 쪽 문제로 봐도 좋은데, 요걸 필수적으로 꼭 써먹어야 되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가 되는 지점까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장 운동에 해당이 되니까 짧게 요약 한번 하면, 지표면 부근에서 중력에 의한 운동, 알짜임이 중력일 때, 자, 얘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나눠서 보는 게 편하니까 분해된 걸로 보는 거죠. X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특징이 나오고요. Y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요 Y방향이 특히 뭐를 결정을 한다? 운동시간, 채공시간이라는 거를 결정을 한다. 요거 암기해야 된다. 다들 외우니까.
이렇게 낙하하는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G분의 출발할 때 또는 도착할 때의 Y방향 속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는 뭐다? 이거 암기했으면 요거는 반드시 잘 기억을 해야 된다. 반드시 최고점에서부터 또는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최고점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를 꼭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필기에서 이런 것도 표현되어 있을 거고 실수 많이 하니까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요 값의 2배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약간 격가지로 포물선 운동할 때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인데 이것도 다수가 외우고 있으니까 나도 외우는 거 좋은데 얘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요걸 해보고 요걸 생각을 해보고 혹시 더 쉬운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안 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유낙하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표면에서 높이가 라지 h인 지점에서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쭉 자유낙하 시켰더니 지면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t0래요. 근데 요런 위치가 있대요.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가 되는 위치가 있대요. 그 어딘진 모르겠는데 여긴 뭐 어디쯤이라고 합시다. 대충. 대충. 그 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여기 특징이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2배다. 그럼 아마 문제 단서 끄트머리에 지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조금 어색해져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가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 라는 거고, 여기 있네요. 지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할 거야 라고 문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어쨌든 시간에 대한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아마 얘를 쓰겠죠. 얘를. 낙하한 높이를 이용한 요거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T0라는 거는 써놓고 출발할까요? 루트 G분의 2 곱하기 라지 H가 됩니다. 그쵸?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라지 H에 대해 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자, 여기도 최고점이기 때문에 루트 G분의 2H 갖다가 써도 되고요. 따라서 요 낙하한 거리가 라지 H 대비 몇 배일까를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쵸? 그 조건을 얘를 준 거예요. 요 부분이 물리가 취약하신 분들은 조금 해석하는데 곤란함을 겪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 상태쯤이 됐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 의심의 여지 없이 추가적인 어떤 외력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거든. 그럼 제 조언에 따라서 증가한 에너지 합과 감소한 에너지 합은 같거든. 그래서 끄적거리지 않고 높이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즉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운동 에너지 0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그럼 낙하한 것만큼 낙하면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쵸? 그럼 감소한 포텐셜과 H에 해당하는 포텐셜이 2배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EH가 돼야 되겠죠. 이게 되는 분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땡큐하고, 안 되면 쓰면 되지 뭐. 자,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 뭐 H 프라임이라고 하지 뭐. 그러면 이 지점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으로 쓰면 불편하죠. 나는 이 H 프라임에 대한 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쵸?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할 거예요. 즉 정지 상태 출발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빵,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얼마? mgh 프라임. 요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쵸?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그럼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2배 mgh
h의 2배. 그러니까 h 프라임이 2h가 되는 거죠. 그죠? 즉 1대2로 양분하고 있다. 양분 아니지. 1대2로 나누고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너는 3분의 2 라지 h고 너는 3분의 1 라지 h가 되겠죠. 따라서 끝났네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라지 h가 되겠죠. 저는 설명하느라고 쓴 거고 요거랑 딱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요 루트 안에 요 값이 3분의 2배야. 전체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답은 루트 3분의 2야.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설명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쓴 겁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2를 골라주면은 깔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X 1번 보겠습니다. 낙하 시간이 2분의 t0일 때 물체의 속력은 루트 GH이냐? 방금 읽었는데 2분의 t0일 때. 자, 중력과 속도는 g로 한다 라고 드렸고요. 참 시간에 대한 거 써먹어야 되니까 뭐 일단 한 번만 다시 쓰면 써놓고 봤더니 t0라는 게 딱 요거였거든요. 요거 그럼 이 전체가 2분의 1배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h가 4분의 1배 될까요? 즉 2분의 t0라는 거는 4분의 1 라지 h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야 정확하게 2분의 1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4분의 1 h 낙하했다. 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다음은 뭐 선택적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도 되고,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mg 4분의 1 라지 h 따라서 v는 루트 2분의 g 라지 h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런 선택지도 있고, 요 다음에 요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시간에 대한 걸 또 구하기도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내지는 가속도에 대한 기본, 요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학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죠. 그쵸? 따라서 여기다 그냥 하면 되겠구나. 그럼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는 현재 크기가 g고요. 그럼 나 시간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 시간 루트 g분의 2 곱하기 4분의 1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해설지에 있는 건 요거예요. 요렇게 하던 어차피 0에서부터 속도가 변한 거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 값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요건 이제 선택의 차이인 것 뿐이고, 근데 제가 수험생이면 저는 일과 에너지에 대한 길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수험생이면은 요걸로 건드릴 것 같기는 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그러면 전체 8회 24강을 계획 중이니까 24분의 1이 그거밖에 안 지났는데 많이들 지쳐하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